자, 우리 오른쪽 거, 얘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뭐 중요한 자료인데, 어쨌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형을 바꾸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천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깎기도 하고, 침식도 하고, 운반, 다른 데 가서 쌓아주면서, 그러니까 지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하천이 지형을 바꾸는데 최종 빙기냐 후빙기냐에 따라서 지형을 형성하는 게 달라지더래요.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천에 상류부가 있고 하천에 하류부가 있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 먼저 확실하게 말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천 상류와 하천 하류는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날 하천 하류는 여기죠. 한강 하류. 근데 빙하 시대 때, 빙기 때 하천 하류는 어디야?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바닷물 속에 잠겨 있잖아. 지금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천 하류부는 여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천 상류와 하천 하류가 최종 빙기와 후빙기인 오늘날 어떤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났을까? 그걸 말하는 거야. 됐죠? 위치가 그렇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식도 설명을 할게요. 이 모식도에서, 자, 상류부에 있는 산은 그냥 정말 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물이 흐르는 계곡물이 또는 이제 하천이 흐르는 그 계곡 바닥 있죠. 물이 흐르는 바닥. 거기에 해발 고도예요. 당연히 이제 산에 보면 계곡이 있을 거고, 근데 계곡은 여기 한강 하류 지역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걸 뜻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용어 하나 더 설명하고 이제 여기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강 바닥, 물이 흐르는 그 강의 바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상이라고 불러요. 하상. 지형 용어니까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하상. 하천할 때 하고요. 상은 동상이몽할 때 상이거든요. 잠자리, 방바닥을 뜻해요. 그래서 하천의 바닥을 하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침식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강 바닥이 계속 깎여 나가. 강 바닥이 계속 낮아져. 그러면 하상이 낮아진다. 반대로 물이 되게 느리게 흐르는 곳에서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이나 모래가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강 바닥에 뭔가 자꾸 쌓여. 그런 걸 하상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해요. 됐어요? 어쨌든 하상은 강 바닥을 뜻하는 용어다. 자, 그러면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후빙기잖아. 이때를 기준으로 정리하시고요. 최종 빙기는 반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후빙기는, 자, 모식도를 봤더니 산에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위에 최종 빙기는 산에 지금 나무가 없어. 자,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후빙기는 온난 수균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편이고, 최종 빙기는 한랭 건조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됐죠? 그리고, 자, 산 위에 있는 이 바위들을 봤더니, 자, 후빙기는 물리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하고 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화학적 풍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물리적 풍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에 있는 바위가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산에서 일단 흙이 별로 안 만들어져. 흙이나 모래가. 그런데 별로 안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 중력에 의해서나 또는 뭐 빗물에 의해서 계곡 쪽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오려고 봤더니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부터 계곡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흙이나 모래는 양이 적다.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이때는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계곡에 물이 많아요. 그러면 산 위에서 계곡으로 밀려드는 흙과 모래를 계곡물이 다 하류로 운반하고 나서도 힘이 남아. 힘이 남으니까 계곡 바닥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점점 이렇게 침식을 받아서
하상이 낮아진다. 침식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관악산 계곡이나 산의 계곡에 가서 보면은요, 계곡 바닥에 모래나 흙이 쌓여 있는 편이니 아니면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편이니. 야, 우리 관악산 계곡 가봤잖아. 물론 이제 군데군데 모래가 조금 쌓여 있기도 하지만, 계곡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시끄럽게 흘러요. 왜?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래서 시끄럽게 흐르면서 이렇게 옆이나 밑에를 계속 깎아내리거든요. 나중에 계곡 한번 다시 한번 가봐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천 상류 지역은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하상이 낮아진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천의 하류 부분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강 이 부분, 한강 옆에 여기는 해발고도가 정말 몇 미터 안 돼요. 바닷물이랑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럼 한강 여기 하류부는 오늘날 물이 빨리 흘러 아니면 되게 천천히 흘러?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태백산맥 위에서 이렇게 바위를 깎고 침식 운반해가지고 한강 하류에 오게 되면 물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식도를 보면은요, 하류 위에서는 후빙기가 상승하면서 바다랑 여기랑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물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과 모래가 강 바닥에 계속 쌓이면서 퇴적되면서 강 바닥이 올라가더라. 그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워. 하천 상류, 계곡은 주로 침식작용. 그 다음에 운반, 하천 하류에 가면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오늘날 이야기잖아요. 자, 이걸 이제 지리 시간이다 보니까 지형학 용어를 써서 이제 표현한 것 뿐이죠. 됐니? 넘어갈게요. 자, 최종 빙기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보자. 자, 이때는 물리적 풍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바위가 잘 부서져요. 그래서 산에서 바위가 잘 부서지니까 흙과 모래가 많이 만들어져. 그런데 한랭 건조하다 보니까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네? 산에서 부서진 바위가 계곡으로 이제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자, 이때는 한랭 건조하니까 계곡에도 물이 적어. 산 위에서는 흙과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드는데 물이 적으니까 운반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 바닥에 자꾸 뭔가 쌓이면서 계곡이 메워지는 거예요. 됐니? 자, 그리고 여기 하류부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 최종 빙기 때는 바닷물이 오늘날에 비해서 100m 이상 낮아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하류지만 최종 빙기 때는 하천의 중상류쯤 되겠죠. 해발고도도 120m쯤 되겠죠. 물도 빨리 흐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빙기 때는 오늘날 하천의 하류 부분은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오늘날이랑 반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 마지막 부분, 서남해안에는 해안선이 형성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해안 지형할 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읽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 후빙기에 하천 상류는 침식, 하류는 퇴적.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라서 그리고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강, 하류, 서울 근처 보면 평평하잖아. 뭔가 계속 쌓여왔으니까 평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빙기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냥 그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너 지금 1교시도 지금 기억이 없고 2교시도 기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자, 넘어갈게요. 이제 산지 지형으로 갈 건데, 자, 산지 지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볼게요. 자,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이야기를 하고, 밑에 부분 설명할 건 따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나라 산지 지형의 분포와 특색을 보면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이 많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 2,700m가 조금 넘는다 그랬죠. 자,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은 후지산 3,000m 후반대예요. 백두산보다 한 1,000m쯤 더 높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8,000m가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높이가 대체로 좀 낮은 편이다.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관악산도 너무 높아서 갈 엄두가 안 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북쪽과 동쪽이 상대적으로 더 높더라. 남쪽과 서쪽이 더 낮더라.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이루는데 자,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석 요구운동이 발생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떠올려 보면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이렇게 평탄했다. 그런데 신생대 제3기부터 동쪽에서 큰 힘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면도를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경동지형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비대칭적인 지형인 거죠.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은 자, 여기 산맥도에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은 동해안 쪽이 급경사다. 경사가 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이제 동해로 흐르는 하천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천 지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단면도를 한번 그릴게요. 중부지방의 단면도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바다예요. 바다예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여기를 기준으로 1번 쪽에 내린 빗방울은 결국 모여가지고 동해로 흘러가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 물이 산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2번 쪽에 내린 빗방울은 결국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황해로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하천 상류 지역은 이제 대체로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건 뭐 똑같아. 이쪽이건 이쪽이건. 그런데 얘는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그냥 급경사를 좀 빠르게 구르다 보니까 어머 벌써 바다야. 동해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은 바다에 이제 물질들을 공급하는데 이 물질은 대체로 입자가 굵을까 아니면 되게 가늘까?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얼마 구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다야. 입자가 상대적으로 굵어요. 그래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바다에 주로 뭘 공급하냐면요. 모래를 공급해요. 모래를. 그에 비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물질은 구르고 한참 굴렀는데 아직도 여기야. 더 구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뭐 부딪히고 해가지고 입자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주로 뭘 공급하냐면 점토나 진흙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하천이 바다로 공급하는 물질이 서로 다르더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안지형 할 때 다시 한번 또 할 건데, 자, 동해안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해수욕장이나 모래사장이 많은 이유는 하천이 바다로 모래를 공급하니까. 자, 황해에 가면 주로 뭐가 있냐면 점토나 진흙이 바닷가에 쭉 쌓여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통 갯벌이라고 부르잖아. 하천이 바다로 이런 걸 공급하니까. 이제 이건 우리나라 지형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3번하고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설명 잘 들으세요. 이해하면 뭐 헷갈릴 게 없는 부분인데 나중에 외우려고 보면 학생들이 짜증을 내더라고. 너무 어렵다면서. 물론 내가 설명을 좀 더 잘하면 좋겠지만 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사람을 뭐 구분한다? 나눈다? 뭐 사람을 이게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할 필요는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키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럼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몸무게를 가지고 구분한다.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건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런데 대체로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려 하기도 해. 나누고 봤더니.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줄기를 나누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건 별도야 별도. 완전히 다른 기준이거든요.
근데 나누고 나서 봤더니 어떤 산맥은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하고 키가 큰 사람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그거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자, 먼저 볼게요. 산맥이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분해요. 형성 원인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형성 원인. 산줄기가 왜 만들어졌냐? 자, 보세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생대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었어요. 그랬다 그랬잖아. 자, 이때는 지금 산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당시에는 지금 태백산맥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반도가 이렇게 휘었다 그랬잖아. 자, 쉬면서 지금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높게 솟았잖아요. 자, 땅이 높게 솟는 걸 융기라고 그래. 융기 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봤더니 이 지금 산 줄기가 모습을 드러냈죠. 융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낸 산지 중에서 어쨌든 제일 높고 험한, 제일 뚜렷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1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1차적이다. 직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야. 산줄기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높은 곳인데 융기에 의해서 해발 고도가 정말 높아져서 만들어진 산맥을 1차 산맥이라고 한다. 됐어요? 1차 산맥. 그 다음 봐봐. 자, 이렇게 융기를 하고 났더니 이제 이쪽 부분 볼게요. 이쪽 부분. 한반도의 서쪽 부분. 여기가 평평할 때는, 낮고 평평할 때는 뭐 더 이상 깎이지 않아요. 해발 고도가 낮을 때는. 근데 얘가 이렇게 융기를 하고 났더니 여기도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얘가 융기가 일어난 거잖아. 이게 면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융기하면서 봤더니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면서 하천이 흐르면서 여기 부분을 깎아요. 깎는데 여기가 지질이 고른 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지금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중생대 때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기억나?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질 구조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질 구조선, 여기도 지질 구조선, 여기도 지질 구조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질 구조선은 강한 부분이다, 약한 부분이다. 침식에 약한 부분. 그러니까 산맥은 다 없어졌고 땅 속에 있는 단층선, 암석이 깨진 선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약한 부분이야. 그럼 물이 주로 여기를 깎으면서 흐르고요. 여기를 깎으면서 흐르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침식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니? 봐, 그래서 처음 얘가 이렇게 융기를 했을 때는 여기가 대체로 매끄러웠는데 침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질 구조선은 더 빨리 깎이고 많이 깎이고 지질 구조선이 아닌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깎이고 차별 침식이 일어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가로 방향으로 산줄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만들어진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대체로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한다. 2차 산맥은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설명 듣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자, 여러분 따라해봐.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기 앞에다 놓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하면 돼. 자, 이게 지금 신생대가 막 시작할 무렵의 한반도 모습이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손가락 피세요. 대체로 평탄했고요. 가로 방향으로 지금 손가락 사이 부분이 지질 구조선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신생대 제3기부터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일 높게 솟은 부분 있죠. 이게 1차 산맥. 1차 산맥. 됐어? 그 다음, 이렇게 융기하고 났더니, 이 손가락 부분을 봤더니, 여기도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진 거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고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기도 침식이 일어나요. 침식이 일어나는데, 손가락 사이 부분은 지질 구조선이 지나가서 약한 부분. 손가락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이 부분은 낮아지고 손가락 부분이 이렇게 산줄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로 방향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한다. 됐죠? 됐죠?
1차 산맥, 2차 산맥 일단 형성 원인으로 구분을 해요. 형성 원인. 자, 이제 이야기 다 했어.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한 산지다. 그리고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고 연결성, 연속성, 얘가 산줄기가 높고 험하다 보니까 그냥 뚜렷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산맥은 적으세요.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여기 마천령산맥 이렇게 5개가 1차 산맥이에요. 자, 우리 3월 초에 산맥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이름 5개 적어줬어요. 4개 적어줬거든? 그게 1차 산맥들인 거야. 제일 높고 험한 산맥들인 거예요. 자, 함경산맥, 남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마천령 산맥까지. 이 5개가 1차 산맥.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2차 산맥. 끝!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끊긴 좀 뭐하니까 이제 우리가 산맥 방향까지 마저 마칠게요. 봅시다, 여기. 여기 보자. 자, 우리가 방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각 변동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각, 땅이 힘을 받아가지고 변동이 생긴다. 힘을 받은 흔적이 남는다. 일정한 방향을 이루더라. 기억나요? 보자. 자, 신생대 초에는 대체로 평탄했다가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한반도가 이렇게 모양이 변한 거잖아. 뭐 이렇게만 변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휘고 단층선도 생기고 동서로 힘을 받으면 그 흔적은 남북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생긴 이 흔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국 방향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한국 방향 구조선. 한국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국 방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반도 방향.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한국 방향 산맥은 마천령 산맥, 낭림 산맥, 태백 산맥 정말 이렇게 세로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이 한국 방향 산맥이에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이렇게 융기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제 산줄기가 모습을 드러낼 거야. 근데 이쪽 부분에 드러난 산줄기가 이렇게 대체로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죠. 자, 얘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산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 이유는 지질 구조선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산줄기도 2차 산맥도 이렇게 뻗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산맥들 있죠. 얘네들이 이 방향으로 지금 산줄기가 뻗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지질 구조선이 있고 이 산맥 사이에 지질 구조선이 있고 산맥 사이에 지질 구조선이 있고 이 지질 구조선 때문에 이 산줄기들이 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잖아요. 자, 한반도 북부에 있는 이쪽에 있는 지질 구조선을 무슨 방향이라 그래? 랴오뚱 방향. 그럼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때문에 이 방향으로 산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산맥을 랴오뚱 방향 산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한반도 중부부터 남부 지역에 있는 대체로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산줄기들은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때문에 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잖아. 중국 방향 산맥이라고 불러요. 됐어?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생대 지각 변동할 때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들 산줄기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그때 만들어진 건 지질 구조선,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그게 오늘날 산맥에 영향을 미치더라.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됐어요? 됐어? 다음 시간에 여유 있으면 복습 한번 하고 뒷부분 할게. 자, 이제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산맥 말고요. 자, 우리 조상들은 우리 땅덩이를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생명체로 봤고 여기에 기가 흐른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산을 뭐라고 봤냐면 백두산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한반도의 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가 큰 산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전 국토로 퍼지는 거지.
자, 그 가장 굵은 산줄기, 한반도의 기가 가장 많이 흐르는 이 산줄기를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건 산맥은 아니야. 그냥 산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백두대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백두대간.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백두대간? 그래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주로 일자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데 어디서 끝난다? 소백산맥 끝에 여기도 유명한 산이 있어. 무슨 산? 여기에 있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이 한라산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 그 지리산 꼭대기에 가면은요,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비석이라 그러지? 아무튼 산 꼭대기에 가면 뭔가 이렇게 세워놓잖아. 거기에 가면 한국인의 기상, 여기에서 발원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한에서는 되게 중요한 산인 거죠. 제일 높기도 하고, 제일 크기도 하고. 한국인의 기상, 여기에서 발원하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맥을 구분하는 방법이 형성 과정에 따라서 융기 때문에 직접 산줄기가 만들어졌냐, 1차 산맥. 그 다음에 경사면이었으나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이고 나면 그 사이 부분이 덜 깎여서 산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2차 산맥.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맥의 방향에 따라서 세로로 뻗어 있는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게 한국 방향 산맥.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대체로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랴tung 방향. 그 다음에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서 대체로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나머지 산맥들이 중국 방향 산맥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흑산과 돌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지표면은 이제 바위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고 흙으로 덮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수십 미터만 파서 내려가면 대부분 바위가 나오거든요. 그런 바위를 기반암이라고 불러요. 기반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암석이 다르면 이제 산이 만들어질 때도 특성이 다른 산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높이가 낮긴 하지만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이제 언덕인지 산인지 좀 구분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사가 이렇게 져 있고 낮은 산이잖아요.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산을 보면 지표면이 두터운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요. 물론 파 내려가면 밑에는 바위거든요. 두터운 흙으로 덮여 있고 나무하고 풀이 되게 많이 자라는, 빽빽하게 자라는 이런 산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을 보면, 우리 관악산 올라가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관악산이 보이거든요. 꼭대기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꼭대기 근처는 바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 나무나 풀도 정상 부분, 꼭대기 근처는 거의 자라지 않고요. 그런 산들은 이제 돌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돌산이라고 부르고,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이런 산들은 흙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흙산이라고 불러요. 됐죠? 물론 이제 흙산, 돌산 말고 이제 형성 과정 때문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제 한라산 같은 거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은 흙산과 돌산으로 구분한다. 됐죠? 그러면 도대체 암석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하나는 위에 지표면이 흙으로 덮여 있고 하나는 그냥 그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을까? 암석이 달라서 그렇다 그랬었죠. 자, 이 부분 강조 표시 좀 해놓고요.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외우셔야 돼요. 자, 흑산은 기반암이 주로 변성암, 그 가운데서도 편마암이고요. 근데 암석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돌산은 이제 밑에 있는 암석이 이 암석 자체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도 좀 눈에 익은 화강암을 한번 봐볼게요. 화강암. 자, 화강암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풍화를 받으면 화강암이 깨지면서 이제 바위가 깨지면서 자갈이나 뭐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사실 화강암을 몇 번쯤은 봤을 거야.
혹시 화강암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과학 시간에? 자, 우리 나중에 과학상 같은 데 가거든. 바위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화강암은 바위를 구성하는 그 알맹이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 흑운모, 장석, 석영, 화강암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화강암이 부서지면은요, 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알맹이가 좀 굵은 모래가 만들어져요. 화강암이 부서지면, 풍화를 받으면. 근데 여러분들 모래는 서로 잘 엉겨 붙는다 아니면 지들끼리 따로 논다. 따로 논다. 그러니까 화강암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가 이렇게 있을 경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냥 모래 알갱이는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그냥 화강암 덩어리인 거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돌산.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런 기반암이지만 얘가 변성암이 이렇게 있어요. 편마암. 자, 편마암은 한번 이야기했던 것도 같고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데 우리 꿈담길이나 아니면 우리 등굣길에 보면 화단이랑 길이랑 구분하는 경계석이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줄무늬가 돼 있는 돌들이 많거든요. 그게 편마암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한번 봐보세요. 걔네들은 아무리 봐도 눈으로는 알맹이가 보이지 않아요. 알맹이가 되게 작아. 자, 그래서 변성암이 풍화를 받으면 이게 뭔가 떨어져 나오는 입자들이 알맹이가 되게 작아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자가 작은 것들이. 근데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건 습기가 있으면 걔들끼리 엉겨 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풍화를 받으면 기반암 위에 흙이 덮게 이렇게 쌓이는 거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얘는 알맹이가 다른 데로 다 굴러가 버리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지표면이 흙으로 덮여 있는 흙산, 얘는 정상 부분이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돌산. 모양 자체가 다르더라. 됐죠? 자, 그러면 질문. 자, 변성암하고 화강암하고, 그러니까 편마암하고 화강암하고 뭐가 먼저 만들어졌다? 얘는 시원생대, 얘는 중생대.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식생을 봤더니, 자, 얘는 흙이 두꺼우니까 식물이 많이 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 꼭대기를 비롯해서 얘는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거든요. 사진에서 보듯이 바위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식물이 많이 자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사진 보고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리에서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 자, 중요한 산들도 이름도 알아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할게요. 자, 먼저 흑산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변성암이 많으니까 흑산도 많아.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고 대표적인 흑산, 지리산 하나만 좀 알아주세요. 지리산. 자, 여러분들 지리산이 어디 있지? 지리산이? 자, 뭐라고 설명하면 좋냐면요. 지리산은 이제 우리 3월 달에 한번 그 산 이야기 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보면 여기가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기가 전라남도, 그 다음에 여기가 경상남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만나는 지점이 지리산의 일부예요. 물론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부분은 경상남도 쪽에 여기가 지리산의 꼭대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리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여기도 지리산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만나는 지점에 지리산이 있더라. 자, 상식에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딱 경계 부분에 봉우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봉우리 이름이 세 개의 도가 만나는 곳에 있는 봉우리라 그래서 삼도봉이라고 해요. 삼도봉. 역시 지리산 종주할 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나중에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가보게 될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지리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도 종종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에서 지리산 밑에 있는 지역이 남원이에요. 남원. 우리가 지역 찾기에서 자주 물어보는 동네야. 자, 남원이 지리산 말고 또 뭐가 유명할까? 남원 하면 생각나는 거. 자, 일단 먹을 건 없다 별로. 그러니까 먹을 건 물론 있겠지만 먹을 거가 아주 유명하진 않고요. 남원이 뭘로 유명할까? 춘향전, 광활루, 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원 뭐 지역 찾기 할 때 춘향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전라남도 여기는 지역 이름이 어디냐면요. 구례라는 곳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해서 뭐 문제로 나오거나 그러진 잘 않고요. 남원은 종종 나오는 지역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지리산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되고요. 자, 돌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화강암, 우리 앞에서 그 자료 보면 27%인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돌산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중에 또 유명한 거 몇 개만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금강산. 자, 금강산은 정말 그 12,000봉, 기암, 괴석, 봉우리들이 되게 이제 암석들이 멋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산이 금강산. 그 다음에 휴전선을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 북쪽에는 금강산, 남쪽에는 설악산. 설악산도 좀 적어 놓으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라는 곳이에요. 울산바위. 그 다음 북한산은 한강 북쪽에 있는,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이고요. 자, 서울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돌산. 관악산 적어 놓으세요. 물론 관악산을 이제 시험 문제에 내는 사람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북한산 대신에 이렇게 관악산을 물어봤을 텐데, 돌산 물어볼 때 북한산을 주로 물어보고, 근데 우리는 관악구에 사니까 관악산도 좀 적어 놓으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건 등산 팁. 흑산과 돌산 갈 때 배낭이 조금 무겁더라도 밑에서부터 물을 많이 챙겨가야 되는 산은 돌산일까 흑산일까? 쉽게 말하면 약수터가 한 곳은 약수터가 좀 많고요. 한쪽은 약수터도 거의 없어요. 자, 돌로 되어 있으니 약수터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악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밑에 쪽에는 당연히 밑에는 당연히 흙으로 덮여 있거든요. 여기 정상 부분이 돌인 거지. 이런 데는 약수터가 있는 곳도 있어. 근데 여기 위에는 약수터가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잔뜩 싸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지리산 같은 흑산은 약수터가 되게 많아서 잘 처리했어요? 주인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흑산을 갈 때는 사실 뭐 약수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을 많이 안 챙겨가도 돼요. 네, 그런 차이점도 좀 있더라고요. 됐죠? 자, 흑산, 돌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넘어갈게요. 고위 평탄면과 토지 이용 부분. 고위 평탄면. 자,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 듣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고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게마 고원, 뭐 티베트 고원 또는 진안 고원. 자, 우리 고원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있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을, 대체로 평평한 땅을 고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원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을 다 고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고원은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는 낮고 평평했던 부분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융기를 하게 되면 위에 평평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산인데 산 꼭대기 근처 또는 중턱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다 메우게 되면 평평하게 바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개마 고원은 일부분은 융기해가지고 만들어진 고원이고요. 또 일부분은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 용암이 이렇게 계곡 같은 데를 다 메워가지고 만들어진 이렇게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고원이에요. 됐니? 어쨌든 이건 지리 용어니까. 그런데 이제 고원하고 여기 있는 고위평탄면하고는 비슷하죠. 고위평탄면, 높을 곳자, 높은 곳에 위치하는 평탄한 면이다. 자, 이런 평탄면은요, 형성 과정을 따지는 거예요. 자, 아까 고원이 만들어진 원인 가운데 낮은 곳에 있던 평평한 땅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융기하게 되면 고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고원을 고위평탄면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고위평탄면을 보면은요, 우리 한반도는, 봐봐. 앞에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생대 초에는 대체로 이렇게 평탄했다가, 정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반도가 비대칭 융기 운동이 일어났죠. 비대칭으로 융기했잖아. 그런데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지 않고, 힘이라는 것도 약간 불규칙하게 작용하거든요. 땅덩이가 그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칼같이 정말 모든 지역이
단면도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어떤 지역은 그냥 대체로 넓은 지역이 그대로 이렇게 융기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라보면, 동서로 잘라보면은 모든 지역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자르다 보면 어떤 지역은 이런 식으로 잘라지기도 해요. 됐니? 그래서 이런 곳들이 고위 평탄면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좀 과장해서 그린 거고요. 어쨌든 비교적 넓은 부분이 그대로 융기한 지역들도 있더라. 됐어요? 그런 곳을 봤더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일부 지역에 해발고도가 높으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있더라. 고위 평탄면이 있더라.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평탄면이라 그러면 얼마나 평탄할까? 자, 우리 학교 운동장처럼 그렇게 평탄한 지역은 없죠.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평탄한 정도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도로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또는 여기도 지금 밭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산은 경사가 급해서 농사 같은 거 못 짓잖아. 우리가 관악산에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 경사가 급하니까. 그쵸? 그런데 이런 데는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정도로 평탄한 면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만들어져 있더라. 됐어요? 근데 보자. 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도 모습이 바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처음 이렇게 넓은 면이 융기했을 때는 대체로 평탄한 모습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될까? 결국 깎이면서 얘도 결국 뾰족뾰족하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이런 계곡 부분으로 물이 계속 비가 오면 흐를 거고, 얘는 계속 더 많이 깎이면서 결국 일반적인 산처럼 변할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은 낮은 곳에 있는 이 평평한 면이 융기한 다음에 아직 깎이고 있는 중이지만 덜 깎여서 평평한 면의 흔적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신승리 초에 평탄했던 지형이 경동성 요곡으로 융기한 다음에 아직 덜 깎여서 평평했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다. 이 동그라미 2번이 그 설명이에요. 됐어요? 됐니? 자, 위성 사진 한번 보고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강원도를 보면은 자, 여기 녹색 부분, 진한 부분들이 지금 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원도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 있고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기 힘들겠죠. 농사 짓기 힘들겠죠. 그래서 색깔이 좀 이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 발달해 있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뭐 우리가 춘천이라든지 이런 춘천도 보면은 주변은 산이고 여기는 뭔가 다르잖아. 왜 여기에 도시가 있을까? 강원도는 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도시가 있는 곳은 대체로 평탄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 자, 지금 우리가 볼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기를 봤더니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 뭔가 녹색 부분이 없잖아. 적잖아요. 여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고위평탄면이에요. 자, 위치랑 뭐 이름이랑 다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자, 위치는 어디냐면요. 우리 한반도 중부지방을 봤더니 여기가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태백산맥은 동쪽에 치우쳐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쪽 동해안 지역이야. 여러분들 동해안에서, 이제 물론 경상도 쪽 말고 강원도 쪽에서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 가장 유명한 도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강원도에서, 동해안 쪽에서, 강릉. 그럼 서울 사람이 강릉까지 가거나 강릉 사람이 뭐 과거 보러 서울로 오거나 그럼 태백산맥을 넘어 다녀야 되잖아요. 자, 산 줄기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 다니는 곳은 해발고도가 그나마 낮은 곳. 그걸 우리가 고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릉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울 쪽으로 올 때 넘어 다니는 가장 유명한 고갯길이 대관령이에요. 자, 정확히는 대관령이죠. 근데 이제 발음하다 보면 대관령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대관령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대관령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대관령이. 대관령이라고 써 있죠.
자, 이걸 입체로 살짝만 보면 이게 구글 어스가 깔리면 좋은데 뭐 구글 정책,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탭에서는 구글 어스가 안 깔려서 이게 좀 과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을 봤더니 이런 데는 지금 경사가 뭐가 되게 지저분해졌어. 지저분한 거 싫어. 등고선 필요 없는데. 에잇. 그냥 보자. 자, 이런 데는 지금 경사가 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급경사 지역인 거고요. 여기가 제일 넓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지금. 해발고도가 높은데도 여기 보면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뭐 하고 있냐면 밭인 건 느껴져요? 밭이 있다는 얘기는 경사가 그래도 좀 완만한 편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 됐죠? 이런 곳이 고위평탄면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대관령 고갯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대관령 고갯길이 고위평탄면이 아이고 어머 필터야 필터 앞에 끼는 건데 자 아무튼 대관령 고갯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이 고위평탄면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 자 우리 이제 이 사진도 사진이랑 이 지형도가 바로 아까 방금 살펴봤던 그 지역을 나타낸 거거든요. 자, 우리 지형도 먼저 한번 볼게요. 지형도를 봤더니 이쪽이 조금 표현이 좁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전부 다 이쪽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촘촘한 그런 곳이에요. 이쪽이 동해안 쪽. 됐죠? 그리고 가장 높은 산줄기 부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쪽 부분은 등고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넓은데 자,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해발 고도를 봤더니 800m, 1000m. 자, 관악산의 높이가 630m 정도 되거든요. 관악산 꼭대기보다 높아. 그런데 여기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이 네모난 건 집을 말하는 거거든.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토지 이용은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밭농사도 짓고 있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대관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도 알 수 있고요.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데 등고선 간격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촘촘하고 한쪽은 되게 넓더라. 그거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해발 고도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그래도 확 와. 아까보다는 잘 보이네요. 자, 이쪽이 동해안 쪽 급경사. 여기 가장 높은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산에서는 능선이라고 불러요. 능선. 자, 우리가 능은 한자로 이런 뭐 이렇게 중류면체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모서리라 그러잖아요. 모서리를 뜻하는 말이 한자로 능이야, 능. 그래서 산을 보면 주변보다 제일 높은 가장 높은 이 부분 있죠. 이걸 능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능선을 경계로 한쪽은 급경사, 한쪽은 완경사인데 얼마만큼 완경사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이런 부분이 고위평탄면이더라. 자,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자, 이제 고위평탄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사실 배웠어요. 고위평탄면.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여름철에 저지대보다 서늘하다. 그럼 얼마만큼 서늘하냐? 자, 이건 나중에 기후 단원에서 배울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이 제일 더운데 8월 달의 평균 기온이 대략 26도쯤 돼요. 낮에는 30도 넘어가고 밤에도 더울 때는 한 25도 되고 서울은 아직 덥잖아 8월에. 그런데 이 대관령 여기는요 8월 달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밖에 안 돼요. 20도면 낮에 한 25도. 오늘 낮에 25도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령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오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그 다음에 밤에는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한 10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름에 되게 서늘해요.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름철에 더워서 피서를 가잖아. 뭐 해수욕장으로 가도 물론 좋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위평탄면에 가서 이렇게 쉬다 오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 서늘하다 보니까 얘는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고랭지 농업이라고 하죠. 들어봤을 거 아니야, 고랭지 농업. 자, 여기서 포인트. 자, 대관령 일대를 비롯한 고위평탄면은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요. 주로 배추나 무 같은 것들. 자, 우리 이런 채소는 너무 더우면 얘가 썩어. 그래서 평지에선 재배할 수 없을 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거기서만 재배할 수 있으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거고요. 그 다음, 자, 그럼 봄, 가을에는 어떨까? 대관령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추워서 그때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랭지 농업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밖에 못 하는 거다라.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과거에, 자, 여기가 이제 뭐 도로가 나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이전에, 여기서 아무리 배추 같은 걸 재배해봤자, 여기 사람이 별로 사는 건 아니니까, 도시로 가지고 와야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사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교통이 불편할 때는 여기서 농사를 지어봤자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위평탄면에서 본격적으로 고랭지 농업을 하게 된 건 고랭지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만들어진 뒤로, 정확히는 영동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뒤로 고랭지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 목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실제로 대관령 지역에 가면 삼양 목장이라고 있는데, 삼양 목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목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목장에 가면 이제 물론 사료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 소 같은 것들이 풀을 먹잖아. 근데 소가 아무 풀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는 풀들이 있어. 이게 길이도 좀 길고요. 상대적으로 부들부들하고. 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먹는 그런 기르는 풀, 그런 풀을 목초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걸 목축업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가축이 먹는 풀을 목초라 그러는데, 이 목초는 이런 평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도 높아가지고 목초가 자라기에 적합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이 있기에 유리하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이것도 좀 강조 표시 좀 해두세요.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자, 풍력 발전을 하려면 조건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대체로 세게 부는 곳, 강하게 부는 곳은 어디일까? 두 군데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바닷가 지역.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육지를 지나가는 바람은 산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육지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마찰 때문에 바람이 약해 상대적으로. 근데 바다는 얘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 또는 섬 지역이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지금 방금 말한 것과 연관을 시키면 제주도. 뒤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 단원 할 때 2학기 때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바람이 세게 부는 데가 어디냐면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 말 그대로 산 꼭대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뭐 막는 게 없잖아. 산 꼭대기 부분은 바람이 세게 부는데, 문제는 관악산처럼 경사가 이런 곳이 있어. 여기에 풍력발전소 짓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곳은 풍력 발전을 하기가 어렵지만, 대관령처럼 경사가 대체로 이렇게 완만해, 물론 좀 극경사고요. 그럼 이런 곳에 풍력 발전소 지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진처럼 도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재운반해가지고 풍력발전소 지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 단지가 대관령에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고위평탄면 풍력발전소로 이용한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자, 여기다가 스키장도 좀 적어 놓으세요. 스키장. 스키장.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 눈이 되게 많이 내려가지고 관악산에다 스키장을 짓는다. 너 혹시 관악산에다가 스키장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래? 우리 관악산처럼 경사가 급하면은요, 그래, 딱 한 번밖에 탈 수 없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춥겠지. 그래서 스키장이 있는 곳은 경사가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고, 자, 경사가 이 정도 되면 스키장 만들기 어떨까? 괜찮죠? 그래서 스키장, 유명한 스키장들은 고위평탄면에 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대관령 일대에 스키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 무주 리조트라고 있거든요. 무주 리조트. 거기도 전라북도인데 스키장이 되게 유명해. 그 까닭은 진안고원이라 그래서 거기도 고위평탄면이라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스키장이 있더라. 체크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은 나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기 문제점들도 좀 있어서 말로 좀 빨리 하고, 그 다음도 한
5분 정도만 하면 끝나니까 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 이런데 봄에는 아니다. 여름에는 뭐 배추나 무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럼 비가 내리더라도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흙탕물이 별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봄이나 가을에 이제 배추가 없을 때, 무가 없을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흙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뭐 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씻겨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흙이라고 하는 건 되게 천천히 만들어져요. 바위가 부서져서 흙이 만들어지려면 평균적으로 1cm 흙이 만들어지는데 100년이 걸린대요. 그 흙이 한번 씻겨 내려가고 나면 거기서 다시 농사를 짓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고위 평탄면 지역, 여기가 숲일 때는 토양 유실이 거의 없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서 나무를 베어내면서 토양 유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플러스 알파, 자, 농사 지으면서 비료나 또는 농약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점이니까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지 지형과 인간 생활. 읽으면서 뭐 단어 몇 개만 체크할게요. 산지 지형의 이용 변화, 과거에는 농사 짓거나 산나무를 채취하거나 또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또는 광업, 광산 그런 게 있거나, 그런데 최근에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는 관광, 휴식, 레저 산업 등으로 이제 산을 더 많이 이용하죠. 그다음 산지 지형의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뭐 도로를 크게 만들거나 커다란 댐을 건설하거나 물에 잠기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키장을 만들거나 골프장 등을 건설하면 산림이 망가져서 산사태가 더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지 지형, 산간 지역을 뭐 보호할 수 있을까? 자, 생태지향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계. 그러니까 사람도 생태계를 이루는 일부이다. 사람이 산을 너무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하면 결국 인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인지가 있으면 산을 조금 더 아끼겠죠. 개발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겠죠.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휴식연제 체크 좀 할게요. 자연휴식연제. 뭐 산간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뭐 자연이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되면 사실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뭔가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또는 사람이 가는 걸 막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자연 휴식 연제라고 불러요. 자연한테도 휴식을 주자. 자, 그 사례로 여기 보면은 지리산 노고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리산 노고단. 자, 얘도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산이 있으면 그냥 꼭대기 또는 뭐 봉우리 하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우리가 보통 등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이 있으면 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봉우리를 올라간 다음에, 이쪽 봉우리를 올라간 다음에 제일 높은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거. 이걸 종주라 그래요. 또 관악산 종주는 보통 서울대 정문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관악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오는 곳은 이렇게 넘어가서 사당역 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통 관악산 종주라고 말을 해요. 그런 개념이야. 자, 우리 지리산이라고 하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리산 종주는 역시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능선 따라가서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때 지리산 종주 시작 지점으로 보통 여기 노고단을 꼽아요. 구례 쪽에서 쭉 올라가면 첫 번째 나오는 큰 봉우리가 노고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리산을 간다. 그럼 노고단을 가는 거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훼손이 됐다가 자연 휴식연제를 시행한 뒤로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사례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 통로. 이건 뭔지 알죠? 생태 통로. 커다란 도로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원래 동물들이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도로가 생기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육교 같은 걸 만드는데 사람 다니라고 만든 육교가 아니라 동물들 넘어 다니라고 만든 육교가 이 근처에 있어요. 저쪽 위에 올라가면 있거든? 아마 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알 거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태 통로라고 한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산지 지형까지는 끝. 산지 지형까지는 끝. 자, 혹시 질문?